영화 타이타닉으로 유명한 녹턴이라고 하는데 가이아가 현타가 옵니다. 아버지의 거시기를 싹둑해버립니다. 성욕을 상징하는 거시기에서 미의 여신이 탄생했다. 운명은 신마저도 거역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들리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아버지를 경쟁 상대로 보고 증오하는 심리를 나타내는 말이죠.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만든 심리용어인데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친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의 친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고 친어머니와 결혼하게 된 테베의 왕 오이디푸스 이야기에서 따온 용어입니다. 아킬레스건, 발 뒤꿈치에 붙어있는 힘줄인데 이 인간이 하체를 이용해서 걷고 뛰는 모든 움직임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체 기관을 말하죠. 이 신체 용어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왔습니다. 그리스 신화 최고의 영웅 중 한 명인 아킬레우스의 어머니가 아킬레우스를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죽음의 강인 스틱스 강에 아킬레우스의 몸을 담갔습니다. 이때 발 뒤꿈치를 잡고 강에 담그면서 아킬레우스의 발 뒤꿈치 부분만 약점으로 남게 되고 결국 아킬레스 검 때문에 아킬레우스는 죽게 됩니다. 자이언트, 롯데 자이언츠에서 나오는 거인을 뜻하는 영어 단어죠. 이 단어의 어원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왔다고 하네요.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의 신들이 티탄족을 물리치고 신계를 평정했을 때 이때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가 올림포스 신들이 자기 자식들, 그러니까 티탄족들을 못살게 구니까 빠기쳐서 기가스라는 거대한 괴물을 만듭니다. 그 기가스의 복수형이 기간테스고요. 기간테스와 싸운 전쟁을 기간토마키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간테스가 나중에 자이언트의 어원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한자 문화권인 동북아시아에서 문학이나 철학 같은 이야기들을 아는 척 좀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고전이 열국지,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와 삼국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읍참마속, 오월동주 이런 고사성어의 7할 정도가 열국지, 삼국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서구 문화권에서 문학, 철학 등등을 좀 아는 척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고전이 그리스 로마 신화와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다스의 손,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이야기의 7할, 70% 정도가 그리스 로마 신화와 성경에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1도 몰라도 사는데 1도 불편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디서 아는 척하기 딱 좋은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실제로 신화의 시대라는 책을 써서 서반구의 신화를 집대성한 토마스 브리치는 우리의 삶에서 재산을 늘리거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만이 유용하다면 신화는 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더 행복하고 나은 사람을 만들어주는 지식이 꼭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신화는 아주 중요하고 유용한 지식인 셈입니다. 고대 신화는 바로 문학의 원천이고 문학이야말로 덕을 기르고 행복을 키우는 우리 삶의 고귀한 밑거름이기 때문이죠. 신화를 알지 못하면 영어로 쓰이는 아름다운 문화작품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하기가 어렵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리스 로마 신화가 뭐냐? 제가 중국의 상고시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창조신화 겸 건국신화가 바로 삼왕오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도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사 구조가 비슷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인간이 사는 자연환경은 왜 이렇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지? 라는 질문에 대한 종교적인 답변입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같은 유일신들은 아까의 그 질문에 유일신께서 다 만들고 교훈을 인간에게 주셨다 라고 답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는 다신교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이라든지 인문환경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들을 모두 신으로 만듭니다. 이런 다신교적인 자연신 구조는요 중국의 고대 창조 신화에서도
신화에서도 그랬고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와 신화에서도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중동의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스 로마 문명 자체가 고대 중동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특히 고대 그리스는 도시국가 형태로 나라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시는 어떤 신의 후손이다, 우리 도시는 어떤 신을 섬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더욱더 풍성해졌고요.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고대 로마도 이 신화 구조를 이어받으면서 고대 로마 그리스 신화가 유럽 문화의 중심이 됐죠.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화된 이후에는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는 종교의 기능은 잃고 예술의 소재로 쓰이면서 서양 문명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여기서 아는 척 포인트를 몇 개 짚어드리자면은 첫 번째, 바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신화의 체계나 신 이름은 대부분 그리스 베이스라는 점입니다. 제우스, 아테나, 아프로디테, 유피테르, 미네르바, 비너스, 앞에 세 개, 그러니까 제우스, 아테나, 아프로디테는 그리스식 이름이고요. 유피테르, 미네르바, 비너스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물론 유피테르, 미네르바, 비너스 이 로마식 이름도 우리한테 친숙하지만 어떤 신화라는 측면에서는 앞에 이름들이 더 친숙하죠.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실용적이기도 했고요.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주도할 무렵에는 이미 철학이라든지 자연과학이 많이 발전한 시대였기 때문에 신화와 종교의 역할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신화의 내용 대부분은 바로 고대 그리스 시대에 완성이 되고 전파가 되면서 그리스 신화가 더 친숙해지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굉장히 변덕스럽고 괴팍하다라는 오해 또는 그런 통념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대 종교와 신화는요, 대부분 자연 철학이나 철학과 과학 을 대신해서 세상의 이치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자연이라고 하면 절대 거스를 수 없는 존재였고 그 자연이 주는 시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세계관이 이 신의 성격에도 반영이 된 거라고 봅니다. 단순히 괴팍한 신이 아니라 인간에게 절대적이고 거스를 수 없는 시련을 주는 자연, 바로 그 자연이 그냥 신이기 때문인 거죠. 세 번째, 그리스 로마 신화는요, 신화를 기반으로 한 소설입니다. 역사가 아니에요. 물론 역사적 상황들을 어떤 기반으로 한 이야기들도 나오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어떤 가상의 신, 가상의 영웅에 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할 수도 없고요. 팩트 체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화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판본이 존재해요. 뭐 아프로디테가 우라노스의 딸이냐, 제우스의 딸이냐, 크로노스가 농경의 신이냐, 시간의 신이냐, 이런 걸로 팩트 체크를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어차피 있지도 않은 신들의 이야기인데 굳이 꼭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제가 처음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기 시작할 때 이 조선왕 계보를 외우듯이 신들의 계보를 막 그려놓고 막 외우려고 들었어요. 무슨 뭐 에레보스가 있고 닉스가 있고 거기에서 막 가이아가 나오고 가이아스가 우라노스에서 나오고 막 우라노스랑 크로노스랑 뭐 쪼고쪼고. 그런데 진도가 전혀 안 나가는 거예요. 뭐 누가 누굴 낳았는데 누구 자기 자식이랑 또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형제 자매가 결혼해서 또 애를 낳고 얘는 누구 자식이고 여기에 막 집착을 하니까 신화가 갖고 있는, 소설이 갖고 있는 그 풍성한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역사처럼 받아들인 어떤 역덕의 오류인 거죠. 제가 갖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관련된 책만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하나 둘 셋 네 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무언가를 정리하고 뭐 아는 척하고 뭐 계보를 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초기에 신들이 왜 나왔는지 잠깐 설명을 하고 그냥 다 자기들 썰 풀기 바쁩니다. 심지어 작가들 스타일대로 막 이야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풀어내요. 그걸 봤을 때 처음엔 되게 이상했는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정래의 태백산맥, 뭐 박경리의 토지 같은 소설을 배경으로 해서 또 다른 소설,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스피노프를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굳이 그 소설들의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소설은 그냥 소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도 또 이왕이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기 전에 간단한 스토리라인을 정리하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그 스토리라인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제 스토리라인은 다양한 판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헤시오도스 판본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미 스토리라인은 다 이야기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굳이 따지자면 4개의 시즌으로 보면 좋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두 번째, 그렇게 만들어진 신들은 어떻게 인간과 관계를 맺어왔고, 세 번째, 신들의 후손인 영웅들과 그 영웅들의 후손인 그리스 도시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엔딩이라든지 또는 에필로그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순서입니다. 첫 번째 시즌은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신들이 나오기 시작한 이야기죠. 성경으로 치면은 창세기와 같은 약간 프롤로그 같은 이야기입니다. 에레보스가 어쩌고, 가이아가 어쩌고, 우라노스가 어쩌고, 크로노스가 낫을 들고 아버지를 뭐 어쨌고, 제우스가 아빠한테 구토제를 먹여서 어쨌고,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보통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다가 포기한 분들이 여기서 지칩니다. 뭐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시즌의 엔딩을 저는 티타노마키아, 올림푸스 신들과 티탄족들과의 전쟁으로 봅니다. 초반에 나왔던 신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일선에서 물러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연, 그러니까는 올림포스의 12주신들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주도하게 되죠. 그렇게 두 번째 시즌은 바로 신중심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의 신중심은 바로 올림포스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포스의 12주신을 중심으로 해서 신들과 인간들이 어떻게 다양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프로메테우스와 판도라 이야기, 에로스와 푸시케 이야기 등등. 저는 두 번째 시즌의 엔딩을 기간토마키아, 기간테스 괴물들과의 전쟁으로 봅니다. 기간테스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인간의 피를 받은 영웅이 필요하다 라는 예언을 들은 제우스는 헤라클레스를 낳았고요. 기간토마키아 이후 반인 반신들의 영웅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세 번째 시즌은 바로 영웅과 그리고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어떤 건국신화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피를 이어받은 영웅들이 어떤 모험을 했고 어떻게 나라를 만들었는지, 테세우스의 모험, 아르고 원정대 이야기 등등이 시즌3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시즌의 엔딩을 트로이 전쟁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오디세우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웅들이 죽고 결국에는 신들의 지배가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그리고 마지막 시즌 에필로그 또는 어떤 스피노프 이야기 라고 보면 돼요. 실질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요. 하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한 독자들 때문에 그 이후 시대의, 이후 세대의 작가들이 이야기를 덧붙이기 시작한 내용들이죠. 대표적으로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고향을 향해서 떠나가는 오디세이 이야기, 트로이의 왕족이었던 아이네이아스가 트로이가 멸망된 이후에 모험을 하다가 로마를 건국한 이야기 등등이 나오죠. 말이 좋아서 이렇게 굳이
시즌을 나눈 거지 이게 또 역사처럼 시대순으로 딱딱 끊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충 이런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편하실 겁니다. 굳이 지금 드리는 말씀을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들의 족보를 알고 있으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해하기가 확실히 편해집니다. 신들을 전부 다 말하기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이아, 우라노스, 크로노스, 제우스 이 직계 중심으로 다루면서 신화에서 자주 나오는 반개 신들도 살짝쿵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어떤 그 계보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신은 제우스를 중심으로 한 올림포스 신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그러니까 주연은 올림포스 신들이라서 그들이 전면에 나서기 전의 이야기들은 전반적으로 조금 어둡고 좀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림포스 신들로 세대교체되기 전의 신들은요 대부분 인격을 가진 신이라기보다는 자연 그 자체를 상징하는 자연신스러운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올림포스 이전의 신들은 결혼해서 그 자식의 신들을 낳기도 했지만 자웅동체 마냥 혼자 낳기도 하고 혼자 막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 간단하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초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카오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카오스는 혼란, 혼돈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신화에서는 공허, 아무것도 없음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자연신들이 나타나서 세상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생긴 거는요 바로 이 어둠의 신인 에레보스와 밤의 여신인 닉스입니다. 라틴어로 밤이 녹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밤 분위기를 나타내는 피아노곡, 즉 야상곡을 녹턴이라고 하는데 그런 단어들이 다 어디서 왔냐? 닉스에서 왔습니다. 에레보스와 닉스는요 낮의 신인 헤메라 그리고 대기의 여신인 아이테르를 낳습니다. 푸른 하늘 또는 알코올 추출물을 뜻하는 에테르가 아이테르 여신의 이름에서 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시간이 흘러서 이 에레보스와 닉스가 낳았는지, 에레보스 혼자 낳았는지, 닉스 혼자 낳았는지 분명치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 늦둥이들이 또 탄생을 합니다. 죽음의 신인 타노토스, 잠의 신인 히프노스, 불화의 여신인 에리스, 운명의 여신 세 자매 등등이요. 참고로 이 히프노스가 로마에서는 솜누스라고 불리는데 히프노스와 솜누스가 잠과 관련된 단어의 어원이 돼요. 이 최면수를 우리가 히프노티즘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불면증이라는 단어가 인솜니아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운명의 3여신은요 워낙 태초 신들의 자식이다 보니 신들의 왕인 제우스마저도 이 운명의 여신의 운명을 거역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 운명은 신마저도 거역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들리죠. 그러다가 에레보스와 닉스가 나왔는지 셀프로 튀어나왔는지 알 수는 없고 알고 싶지는 않지만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가 나옵니다. 지금도 이 가이아는 대지 또는 지구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이아는 셀프로 잉태를 해서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를 낳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둠, 대기 이런 중심의 신들에서 이젠 본격적으로 대지와 하늘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가이아가 낳은 우라노스는요 엄마인 가이아와 결혼을 해서 아들 6명 그리고 딸 6명 총 12남매를 낳습니다. 12남매는 인간스러워지긴 하지만 굉장히 덩치가 큰 거신들이에요. 거신 12남매의 피를 이어받은 신들은요 거신족 티탄이라고 부릅니다. 티탄은 실제로 그
힘센 천하장사를 뜻하는 타이탄, 그리고 영화 타이타닉으로 유명한 비운의 배인 타이타닉호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 12남매를 다 말하긴 힘들고요. 딱 두 커플만 말씀을 드릴게요. 대양의 신 오케아노스와 강의 여신 테티스가 남매지간이지만 결혼을 합니다. 오케아노스는요, 영어 오션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다의 신과 강의 여신이 만나서 강의 신 3,000명, 그리고 강의 요정 3,000명을 낳아요. 그 강의 신 중에 가장 네임드는 네일로스라고 하는 신인데 바로 나일강의 신을 뜻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죽음의 강을 상징하는 여신인 스틱스, 그리고 지혜의 여신인 메티스, 그리고 행운의 여신은 티케 등등이 있습니다. 티케는 로마에서 포르투나라고 불리는데 행운을 뜻하는 영어 fortune의 어원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요 계보 중에 하나는 바로 농경의 신인 크라노스와 풍요의 여신인 레아입니다. 이 둘도 남매지간이지만 결혼을 합니다. 크로노스는 농경의 신이다, 시간의 신이다, 농경의 신과 시간의 신은 동명이인이다, 둘 다다,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결국엔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패스. 이 크로노스가 아버지인 우라노스를 제거하고 신들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 가이아랑 아빠 우라노스가 단순히 티탄 12남매만 낳은 게 아니라 외눈박이 괴물인 퀴클롭스 삼형제라든지 등등의 어떤 괴물들을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거기서 이 가이아가 현타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라노스가 하도 애를 싸지르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 애들이 나온 거 아니냐라고요. 그때 크로노스가 바로 엄마가 만든 낫을 들고 아버지의 거시기를 싹둑 해버립니다. 이때 거시기에서 나온 전기가 바다에 떨어지면서 새로운 신이 나타나는데 그게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입니다. 성욕을 상징하는 거시기에서 미의 여신이 탄생했다. 재밌죠? 크로노스가 아버지인 우라노스를 제거하고 신계를 평정합니다. 바로 티탄의 시대가 온 거죠. 이 크로노스는 자신의 형제였던 퀴클롭스 같은 괴물들을 무한지옥이라고 불리는 나락의 세계인 타르타로스로 내쫓아버립니다. 이 자신의 형제를 내쫓은 크로노스는요, 엄마 가이아한테 너는 분명히 자기 자식들한테 네 자리를 빼앗길 거야 라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이 레아와 낳은 6명의 남매를 막내 빼고 전부 다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멘붕이 온 레아는 막내인 6째만큼은 어떻게든 살리려고 막 야바위를 하는데, 아니, 크로노스에게 6째 대신 돌덩이를 삼키게 하고 막내를 숨겨서 키웁니다. 이때 숨어서 큰 막내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제우스예요. 몰래 큰 제우스는 크로노스의 여자 형제, 즉 자신의 고모인 율법과 이치의 여신 테미스의 도움을 받아서 크로노스를 끌어내립니다. 우선 몰래 크로노스의 시중이 돼서 크로노스의 음식과 술에 약간 구토제 같은 걸 타서 크로노스의 뱃속에 있는 자신들의 형제를 막 토하게 해요. 그렇게 나온 제우스의 남자 형제가 바로 제우스, 하데스, 포세이돈이고요. 여자 형제는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입니다. 이제 조금 들어본 분들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아버지 뱃속에서 탈출한 6남매는 크로노스의 티탄족들과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 시즌 1의 엔딩인 티탄족들과의 전쟁, 티타노마키아입니다. 무한지옥인 이 타르타로스에 갇힌 퀴클롭스 같은 괴물 삼촌들을 꺼내서 같이 싸웁니다. 이때 이 퀴클롭스 삼형제는요, 제우스에게는 천둥과 번개와 벼락 세트 메뉴를, 그리고 포세이돈에게는 삼지창을, 하데스에게는 남들이 자신을 보게 할 수 없는 투구를 만들어주고 결국 6남매는 승리를 합니다. 그렇게 티타노마키아에서 승리한 크로노스의 자식 6남매를 일각에서는 3세대 신이다 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자연신들인 1세대, 티탄족들을 2세대, 그리고 올림포스 신들을 3세대 이렇게 부르는데, 이 6남매가 결국 올림포스 산에 신들의 궁전을 짓고 주인공들이 되는 신, 주요 신, 주신이 돼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올림포스를 다스리는 주신들을 우리가 12주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남매는 6남매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6명은 어딘 거죠? 그리고 이 올림포스 신들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아무것도 없는 공허, 카오스부터 해서 에레보스와 닉스, 가이아와 우라노스 등의 자연신들, 그리고 크로노스와 티탄 12남매, 그리고 티탄과의 전쟁, 티타노마키아에서 승리한 제우스와 6남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지금부턴 그리스 신화의 찐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올림포스의 신들의 계보와 그 각자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우리가 아는 그리스 신화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선 전쟁에서 승리한 제우스와 그 6남매는요, 전부 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나중에 태어났지만 아빠 뱃속에 갇히지 않는 제우스가 첫째가 돼서 왕이 됩니다. 신들의 왕이죠. 그리고 남자 형제인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 그리고 하데스는 저승의 신이 돼요. 그리고 제우스의 여자 형제이자 아내인 헤라는 가정의 여신이자 신들의 여왕이 됩니다. 그리고 데메테르는 대지의 여신, 헤스티아는 화로와 부엌의 여신이 되죠. 우리가 흔히 이 올림포스를 주도한 리더 신들을 올림포스 12주신이다 라는 식으로 뭐 전편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6남매는 6명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자리는 누가 차지하는 거냐? 바로 이 신들의 왕인 제우스의 자식들이 나머지 자리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플러스 알파도 있기는 하죠. 제우스는 남매지간이자 가정의 여신인 헤라랑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헤라랑 결혼을 해서 전쟁의 신인 아레스, 그리고 대장장이의 신인 헤파이스토스, 그리고 청춘의 신인 헤베 등을 낳습니다. 헤베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헤베는 로마에서는 유벤타스라고 불립니다. 이탈리아의 축구 명문인 유벤투스가 이 유벤타스에서 따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주베나일의 어원도 청춘의 신인 유벤타스, 헤베입니다. 바람둥이인 제우스는 다른 여자 형제라든지 뭐 사촌신, 그리고 인간들과도 바람을 피워서 많은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자신의 여자 형제인 대지의 여신인 데메테르랑 관계를 맺어서 곡물의 여신인 페르세포네를 낳았는데, 이 제우스의 딸인 페르세포네는요, 제우스의 형제인 하데스와 결혼해서 저승의 안주인이 됩니다. 이 뭐 삼촌과 여조카의 러브라인이랄까? 그리고 제우스는 사촌인 레토와도 사랑을 맺어서 태양의 신인 아폴론, 그리고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를 낳았고요. 또 다른 사촌인 지혜의 여신 메티스와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를 낳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고모뻘인 기억의 여신 그 모네모시네와는 학문을 담당하는 무사히 구자매를 낳습니다. 무사히는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여인이라는 영어 단어 뮤즈의 어원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무사히 여신들을 모시는 신전을 뮤지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어원이 되기도 하죠. 인간들과도 관계를 맺고 전령과 상인의 신인 헤르메스,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최고의 영웅이자 용기의 신인 헤라클레스 등등을 낳았습니다. 제우스의 자식들을 포함해서 올림포스의 신들의 자식들을 일각에서는 4세대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신까지 1세대, 티탄족까지 2세대, 그리고 제우스 형제들을 3세대, 그리고 이 자식들을 4세대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어떤 이해를 돕고자 정리 차원에서 위키백과스럽게 정리를 한 거지, 실제로 뭐 교과서처럼 외우시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중국 상고사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삼황오제건, 춘추 오패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헌별로, 학자별로 주장하는 게 다르거든요. 올림포스의 12주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별로 아니면 문헌별로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12주신이 바뀌어요. 12주신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12주신으로 거론되는 게 형제, 자식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해서 한 15명 정도가 됩니다. 다만 하늘의 신인 제우스, 그리고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 그리고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라든지, 그리고 뭐 대지의 여신인 데메테르, 그리고 태양의 신인 아폴론이나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 그리고 지혜의 여신이자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 대장장이의 신인 헤파이스토스 정도는 꼭 들어가기는 합니다.
여기에 제우스의 고모이자 미의 여신인 바로 아프로디테가 항상 후보로 들어오긴 하고요. 그리고 제우스와 헤라의 맏아들인 아레스, 전쟁의 신인 아레스, 또는 저승의 신인 하데스, 그리고 하데스의 아내인 페르세포네, 그리고 전령의 신인 헤르메스,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화로의 여신인 헤스티아 등등이 상황에 따라서 주신에 끼거나 빠지거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바로 카오스부터 시작을 해서 에레보스와 닉스, 가이아와 우라노스, 그리고 크로노스와 레아, 그리고 제우스와 헤라로 이어지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요 계보입니다. 원래 그리스 로마 신들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댓글에서 한 분이 그 신화의 신들과 태양계 행성과의 이름과의 어떤 연관성을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만든 외전입니다. 어찌 보면 이번 편이 그 어떤 제 컨셉 아는 척하기에 최적화된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 태양계 행성 이름 왜 그런 줄 알아? 그걸 말하기에 앞서서 아는 척 포인트 하나. 제가 말했던 신이건 말하지 않은 신이건 신화를 보다 보면은 캐릭터가 조금씩 겹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분분하긴 한데 대부분 우라노스, 크로노스, 제우스, 우크제가 세대 교체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신들의 역할도 세대 교체된 거라고 보면 편합니다. 특히 올림포스 이전의 신들은 대부분 자연이라든지 그 개념 자체로의 신의 성격이 강했고 올림포스 시대부터는 인격을 갖는 신들이라고 또 생각을 하면 편하겠죠. 신의 왕으로서 하늘의 신 역할을 맡고 있는 신들은 우라노스, 크로노스, 제우스로 승계가 되고요. 바다 신은 우라노스의 형제인 폰토스부터 우라노스의 아들인 오케아노스, 그리고 크로노스의 아들인 포세이돈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대지의 여신이자 땅의 어머니의 지위조 가이아에서 우라노스의 딸인 레아, 그리고 크로노스의 딸인 데메테르로 승계가 되고요. 태양신의 역할은 우라노스의 아들인 히페리온, 그리고 히페리온의 아들인 헬리오스, 그리고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론으로 승계가 됩니다. 그리고 달의 여신 역할도 히페리온의 딸이자 제우스의 사촌인 셀레네에서 제우스의 딸인 아르테미스로, 전쟁의 신은 우라노스의 손자이자 제우스의 사촌인 팔라스에서 제우스의 딸인 아테네와 아레스로 승계가 됩니다. 지하세계의 신도 부딪히면 태초에 생긴 어둠의 신 에레보스에서 에레보스의 또는 가이아의 아들 또는 그냥 자연신인 타르타우스, 그리고 크로노스의 아들인 하데스로 이어지죠. 그냥 보고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1도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앞에서 저도 아는 척한 겁니다. 그리고 전쟁의 신은 이복남매끼리 겹치기도 해요. 제우스의 아들인 아레스와 제우스의 딸인 아테나죠. 흔히 아레스는 괴팍한 전투의 신이고 아테나는 약간 지혜로운 전쟁의 신으로 구분되긴 하는데요. 왜 이 둘이 전쟁의 신 캐릭터가 겹치게 됐냐? 아테나 여신을 섬기는 그리스 도시국가의 메인주 아테네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스 신화의 많은 부분이 생각보다 아테네에서 넘어오다 보니 아테네가 섬기는 아테나의 역할이 커진 겁니다. 테베라든지 다른 도시국가에서는 아레스를 전쟁의 신으로 모시고 아테나는 그냥 지혜의 여신으로 남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뿐만이 아니라 신화와 소설도 결국엔 승자의 기록인 건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럼 이제 태양계 이야기로 넘어오시죠. 신들의 족보편을 보고 오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태양계의 행성들을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에 태양과 달을 넣어서 태양을 기준으로 가까운 순서대로 쭉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고대 그리스인들 같은 경우는 태양 중심으로 행성들이 돈다라고 하는 지동설이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행성들이 돈다는 천동설의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구에 가까운 신들, 지구에 가까운 행성들이 더 높은 급의 신들과 매칭이 되었다는 사실만 간단하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태양, 영어로 sun이죠. 그런데 sun 말고 다른 단어도 있습니다. 바로 솔라, 그리고 헬리오, 요런 단어들입니다. 참고로 sun이라는 단어는 그 게르만어에서 왔다고 해요. 그리고 솔라는 라틴어, 그러니까 이탈리아어, 그리고 헬리오는 그리스어에서 어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론 이전의 태양신이 헬리오스였어요. 헬리오스는 로마에서는 솔이라고 불렸죠. 헬리오스는 티탄 12신 히페리온과 테이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조카이자 제우스의 사촌인 거죠. 이 헬리오스, 솔의 이름 때문에 태양을 가리키는 솔라
또는 헬리오라는 영어 단어가 생겨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지구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그리스인들은 오히려 태양을 지구 또는 뭐 우라노스 또는 뭐 어떤 토성, 세턴보다 그 격을 낮췄습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의 첫 번째 행성은 우리가 머큐리라고 합니다. 머큐리는 제우스의 아들이자 전령과 상인의 신인 헤르메스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전령과 상인의 신이는 아주 빨랐는데 태양과 가장 가까운 수성 공전 궤도가 짧다 보니 이 빨리 돌아서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다고 전해져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의 금성은 영어로 비너스입니다. 이 비너스 어디선가 한 번은 들어본 적이 있죠? 미의 여신을 그리스에선 아프로디테라고 하고요,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부릅니다. 그럼 금성의 이름은 미의 여신의 이름에서 따온 거겠죠. 그리스인들은 금성을 전체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서 이 미의 여신의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새벽 동쪽의 하늘에서 밝게 빛나기 때문에 샛별로도 불리고요, 또는 해진 후에 서쪽 하늘에서 보이기도 한다고 해서 태백성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우리가 사는 지구는 영어로 Earth지만 가이아 라고도 부릅니다. 가이아 여신에서 온 거겠죠. 그리스인들은 지구를 우주 탄생의 출발점이자 그 중심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창시한 히브리인들은 우주 만물을 유일신이 창조한 것이라고 믿었던 것에 반해 그리스인들은 우주 만물은 신의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태어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구를 도는 유일한 자연위성인 달은 문이라고 부르지만 라틴어에서 온 루나도 바로 달을 뜻합니다. 아르테미스 이전 세대의 여신인 셀레네가 로마에서는 루나라고 불렸습니다. 셀레네는 히페리온과 테이아 사이에 태어난 태양신 헬리오스랑 남매지간입니다. 참고로 이 헬리오스와 셀레네 자리를 물려받은 태양신과 달의 여신인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도 남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의 낮과 밤을 책임지고 있는 두 신들, 태양과 달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인들에게 남매지간처럼 느껴졌나 봐요. 행성들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따오다 보니 우주를 여행하는 우주선 이름도 그리스 로마 신들의 이름에서 따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1969년 최초로 달에 착륙한 미국의 우주선 이름은 아폴론 11호였습니다. 1974년에 독일이 쏘아올린 태양 탐사선의 이름은 헬리오스였어요. 그리고 루나는 옛 소련이 달을 탐사하게 만든 우주선들의 이름으로 사용이 됐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화성은 영어로 마르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전쟁의 신, 그리고 제우스와 헤라의 맏아들인 아레스를 로마에서는 마르스라고 불렀습니다. 화성이 붉게 보여서 마치 핏빛으로 물든 전쟁터를 연상시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997년 미국의 화성 탐사선인 패스파인더가 화성 땅에 처음으로 도착한 곳을 아레스의 평원이라고 부릅니다. 화성의 위성인 포보스라든지 데이모스도 아레스가 아프로디테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자식들의 이름에서 따옵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에서 이 목성의 이름은 주피터입니다. 이 주피터는 유피테르, 제우스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목성이 태양계 행성 중에 제일 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목성에는 위성이 참 많아요. 제우스와 바람핀 여성들만큼이나. 그래서 목성의 위성은 대부분 제우스의 애인들의 이름에서 가져옵니다. 목성의 위성 메티스는 제우스의 사촌이자 첫 번째 부인인 지의 여신 메티스에서 따왔습니다. 다른 위성들인 이오, 에우로파, 칼리스토, 가니메데 등도 모두 제우스의 꼬심에 넘어간 여인들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참고로 갈릴레오는 1610년 이오, 칼리스토, 그리고 에우로파, 가니메데 등을 발견해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맞다는 걸 간접적으로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제우스, 주피터가 바람을 피면 그의 아내인 헤라, 주노가 감시를 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2011년 발사한 목성 탐사선 주노의 이름도 그리스 로마 신화 주피터의 아내 주노에서 따왔다고 하네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태양계에서 토성을 나타내는 세턴은 바로 티탄의 왕 크로노스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토성은 태양계에서 목성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행성입니다. 코스모스를 지은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토성이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당시 그리스인들이 알고 있던 행성 중에서 가장 느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토성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들은 대부분 티탄족의 이름을 딴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그 토성을 망원경으로 처음 관측했던 사람도 갈릴레오였어요. 여기서 잠깐 태양과 지구를 뺀 수, 금, 화, 목, 토, 성은 왜 동양에서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으로 불리게 된 걸까요? 고대 동양인들에겐 행성이 5개였대요. 당시의 어떤 관측 기술로는 천왕성부터는 찾을 수 없었겠죠. 그 5개의 행성의 이름은 당시에 유행하던 음양 오행설 중에 오행에 입각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오행은 수, 금, 화, 목, 토인데 각 행성의 오행이 적용된 거는 그 오행이 대표하는 색과 이 행성들의 보이는 색깔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은요 빨개 보이고, 목성은 푸르러 보이고, 수성은 좀 까맣게 보이고, 토성은 누렇게 보이고, 그리고 금성은 상대적으로 하얗게 보여서 그런 이름들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이라는 명칭은요 서양 천문학의 영향을 받은 일본인이 자의적으로 붙인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천왕성의 이름은요 가이아의 남편이자 제우스의 할아버지이자 크로노스의 아버지인 하늘의 신 우라노스입니다. 물론 고대 그리스인들은 우라노스, 그러니까 천왕성의 존재 자체를 아예 몰랐어요. 18세기에 발견된 천왕성은 19세기부터 이 우라노스로 불리기 시작을 했죠. 새로 발견된 행성이 이 토성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들이 여기 있고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우라노스가 할아버지면 좋겠네? 라는 의미에서 천왕성 이름을 우라노스로 붙여진 겁니다. 해왕성은 이름만 봐도 바다가 떠오르죠.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의 로마식 이름은 바로 넵투누스입니다. 해왕성의 영어 이름 넵튠은 바로 포세이돈, 넵투누스에서 따온 겁니다. 과학 저술가인 아시모프는 해왕성의 녹색빛이 감도라서 포세이돈의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지금도 해왕성은 청록색의 진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명왕성 할 때 명은 어둠과 저승을 뜻합니다. 그럼 누구겠습니까? 저승의 신인 하데스. 그 하데스의 로마식 이름인 플루토가 바로 명왕성의 영어 이름입니다. 명왕성이 발견됐을 때 이름을 뭘로 짓느냐가 은근히 이슈였다고 해요. 아틀라스, 페르세우스, 미네르바 등등 다양한 이름이 후보였는데 자신을 감출 수 있는 투구를 지닌 하데스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명왕성이 은근히 잘 맞아서 이 플루토 하데스라는 이름을 갖게 됐죠.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10번째 행성으로 불리는 행성도 있습니다. 불화의 여신 에리스에서 따온 행성입니다. 이 에리스라는 행성은요 2005년에 처음 발견된 행성이에요. 에리스가 발견이 되고 천문학계에서는 플루토, 그러니까 명왕성과 에리스를 이 행성으로 볼 거냐 아니냐고 굉장히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엔 2006년 플루토와 에리스는 행성의 지위를 잃고 난쟁이 행성이라는 뜻의 외소행성으로 격하가 되어버립니다. 에리스는 트로이 전쟁을 일으킨 불화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에리스를 발견한 마이클 브라운 미국 캘리포니아 교수는요 명왕성이 행성이냐 아니냐를 놓고 천문학자들 간의 불화가 빚어진 지금 그 상황에 딱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태양과 달, 그리고 수금지화, 목토, 전해명,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9개의 행성인 머큐리, 비너스, 가이아, 마르스, 주피터, 세턴, 우라노스, 넵튠, 그리고 지구의 낮과 밤을 책임지고 있는 솔과 루나. 한때는 행성이었지만 불화의 여신 에리스 때문에 행성의 위치를 박탈당한 플루토까지 어디서 아는 척하기 딱
좋은 이야기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신들이 어떻게 인간을 만들고 어떻게 인간과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한 웬만하면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그렇게 간단하진 않죠. 다음 영상이 나올 때까지 또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기 전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